자, 이제 8페이지 이제 보칙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칙은 정리해서 외우기 쉽게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뭐가 중요한지 코표시 달고 막 이런 것만 좀 해놓으시고 막판에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내용은 이제 관리인부터 나온 납세 관리인. 자, 납세 관리인은 이제 납세에 관련 관리인이잖아요. 납세에 관련된 관리인. 자, 동그라미 1번 가시면 납세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납세자가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예요. 납세자가 세금 낼 납세의무는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거예요. 외국으로 잠깐 뭐 나간다든가 등등. 또는 그냥 사업장 이런 것들을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야. 이렇게 또는 국외로 이전 시. 이때는 납세 관리인 두어야 함이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괄호 열고 뭐 신고하고 변경 해임도 신고해야 되면 이렇게 돼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럴 때 납세 관리인 두는구나라고 돼 있고요. 관리는 별거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은 만약에 납세 관리인을 두지 않았다면 그때는 약간 이제 불이익이 좀 따르는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는 국징법 공부하시면 나올 거고요. 국징법. 그다음에 뒤에 조사 결과 통지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마지막 권리 현장 공부하면서 그때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건 무시하면 돼요.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지 금액의 최저한이라는 규정도 있네요. 이른바 소액 부징수라고 돼 있는데 뭔가 고지서를 보낼 때 금액이 작으면 고지서 생략하는 거야. 안 보내는 거야. 고지 금액 최저한. 자, 1번 고지할 국세나 강제징수비 합계액이 10,000원 미만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체크하셔야 되겠죠. 10,000원 미만일 때, 10,000원 미만이에요. 미만. 없는 것으로 보험이라고 하니까 고지를 안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인지세는 제외한대요. 이것도 중요하겠죠. 인지세는 금액이 되게 작아요. 작은 것들이라서 이게 10,000원 미만은 안 보내겠다고 해버리면 이거는 뭐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인지세는 제외. 소액 부징수 즉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인지세는 제외. 그런 거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우리 공부한 내용 중에 고지금액 최저한 즉 소액 부징수 규정으로 공부한 게 아마 부가가세 공부했을 거예요. 예정 부가 고지 같은 것들, 예정 고지 같은 것들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10,000원 미만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50만 원 미만이잖아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개별세법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 걔가 우선하는 거지. 국기법은 10,000원이라고 돼 있지만 다른 세법에 개별세법에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게 우선이고 국기법은 뒤로 물러난다. 여기도 그죠? 동그라미 3번. 다른 세법이 국기법 규정에 우선하는 별도 규정이다. 이거 돼 있죠? 딴 쪽에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는 거야. 50만 원 미만이면 그쪽 규정에 따르는 거고요. 그런 게 없다면 이제 다른 것들은 없는 것들은 10,000원 미만으로 소액 부징수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자, 그다음 밑에 장부 등의 비치 보존. 여러분 장부 몇 년간 보존해야 돼? 5년간 보존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역외거래, 역외 거래라는 게 나와요. 우리 제적 기간 할 때. 자, 국제거래 플러스 알파예요. 역외거래는 제적 기간 자체가 나중에 보시면 제적 기간이라는 기간이 길어요. 5년이 아니고 7년이야. 사실 이게 장부 보존이 5년인 이유가 제적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거기 제적 기간이 2년 연장해서 7년으로 돼 있다는 거야. 제적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장부 보존도 역시 7년간 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출발이. 그래서 가로 열고 역외거래의 경우는 7년간 요게 작년도에 개정됐어요. 작년에 세법 개정된 거야. 역외거래 7년. 어쨌든 개정이 최근에 됐으니까 잡아놓으세요. 장부 몇 년간 보존? 5년간. 근데 역외거래는 몇 년간 보존해야 돼? 역외거래는 7년간. 더 중요한 말. 자, 이때 5년간인데 언제부터 5년간 보존해야 될까요? 그죠? 신고기한. 신고기한 지난 날부터. 동그라미. 신고기한 지난 날 별표. 신고기한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는 거예요. 역외거래는 7년이고요. 올해치 만약에 사업연도가 올해 12월 말에 끝나는 법인은 내년도 언제 신고해? 법인세 신고? 3월 말까지 하죠? 언제부터 그러면? 4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는 거예요. 내년 4월 1일부터 하셨죠? 이렇게. 역외거래는 7년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예외. 자, 이월계산 공제 요거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요거는 이 뒤에서 볼 거야. 제적 기간 할 때 그때 같이 볼 거니까. 예외 제적 기간 할 때 볼 거니까 안 봐도 됩니다. 그때 이거 말씀드릴게요. 장부 보존 요때는 5년 7년에 불구하고 1년간 더 보존하는 거예요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안 봐도 됩니다. 지금. 밑에 근데 꽃표시가 있네요. 이거 최근에 들어온 건데 뭐 그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자, 이제 우리가 장부 등을 보존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서 꽃표시 뭐 계약서와 등등 뭐 이런 거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아니고요. 두 번째 줄에 가보시면 중간에 공인전자문서 보관소란 게 나와.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여기다가 보관하면 그럼 이건 장부 보존한 걸로 봐주겠대요. 응? 이런 게 뭐 그런 게 있나 봐.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여기 활용도가 뭐 높고 그런 건 아닌데, 자 어떤 전자화 문서 같은 걸로 변환해 가지고요. 그래서 전자문서 보관소에다가 보관할 때는 그때는 아랫줄에 장부를 작성 비치한 걸로 본다. 갖고 있는 걸로 본다. 문서에 보관만 하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부가가 있어야 할 때 보시면 전자생계환서 전송하면 그러면 학계표 같은 거 면제하고 보존은 면제한다. 그런 맥락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전자문서 보관소라는 게 있구나. 그 정도 하나. 자 됐고요. 이전 가격이란 게 나와. 이전 가격 밑에 참고로 이전 가격. 이전 가격은 이게 다국적 기업들이야. 다국적 기업. 여러 나라에다가 이제 뭔가 회사를 만들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러면 나라마다 세율이 다르죠. 그러면 다국적 기업은 이제 국제 거래나 이런 것들 발생시키면서 자기가 하는 게 미국에 하나, 대한민국에 하나, 일본에 하나 있으면 세율 같은 것들 적용해 가지고 이익을 좀 세율이 낮은 쪽에다 떨구고 막 이렇게 이익을 많아도 세금은 낮으니까 세금이 높은 쪽은 이제 세금을 좀 내기 싫으니까 금액을 좀 더 번 걸 조금 번 걸로 바꾸고 이런 식의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정확하게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전 가격 세제야. 이전 가격 세제. 응? 전 세계적으로 노는 거지 이제 이게 국조법이지. 그러니까 국조법, 국제조세 관련된 법에 나오는 거야. 그 이전 가격에 관련된 자료는 국내에 보관을 하래요. 자료를 보관하래요. 보관하는데 자 보관하고 있다 요구한다 그러면 제출도 하고 막 하래요. 그런 얘기가 동그라미 1번에 대상 자료가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은 보관 장소 어디냐? 납세지, 납세지. 납세지에다가 보관하래요. 납세지. 자 납세지에 갖춰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정도만. 자 한다면 체크했다가 좀 보면 아 그렇게 납세지만 딱 기억나면 좋잖아요. 자 참고니까 말 그대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보자. 납세지에 갖추어둬야 된다라고 돼 있네요. 보관 장소.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잡아보시면 돼요. 자 됐고 밑으로 가시면 이제 포상금 지급 나오네요. 포상금 지급. 자 뭔가 세금을 걷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중요한 자료 같은 정보 같은 거 제공하고 하면 일러라 일르면 포상금 줄게 꼬시는 거야. 꼬셔가지고 거둔 세금에다가 나눠 먹기 하자 이런 거야. 네,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조세 탈루자를 신고하래요. 그럼 포상금 주겠대요. 탈루자 신고 이 제일 세. 탈루자가 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뭘 정리하느냐? 일단 세금을 탈루한 자를 신고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데 날 자르네? 그럼 어떻게 해요? 투서 보내야죠. 그래서 이거 탈루했다 세금을 우리 사장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잃으면 되는 거야. 응?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탈루 같은 걸 했다가는 이게 비밀은 없으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이렇게 꼰질르면 큰일 나겠네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면 탈루를 좀 덜 하겠지.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탈루자 신고를 한대요. 자, 그럼 이제 대상자는 뭐 탈루한 거를 신고하고 어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포상금 지급인데 금액이야 금액. 얼마 한도래? 밑에 40억 한도 동그라미. 탈루자 신고는 제일 세요. 40억 한도로 꽤나 많이 한도가 커. 40억 한도로 준대요. 자, 근데 동그라미 3번에 적용 배제. 그래서 탈루자 신고해 갖고 탈루세액 같은 거 추징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때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하는 그래서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그런 세액, 추징할 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때는 포상금 안 주겠대요. 금액이 작으니까. 5천만 원 안 되면 더 큰 금액이라 하지만 포상금 주겠다. 5천만 원 기준 40억 5천만 원. 탈루자 신고는 그다음 밑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야. 체납한 자 세금을 체납했다는 건 언제까지 세금 안 낸 게 체납이지? 체납 납부 고지서에 납기까지 안 내면 체납이에요. 우리 법인세 3월 말까지 안 내면 체납인가? 아니에요. 그죠? 그때 체납이 아니고 이때 안 내면 조사해 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때 납기가 적혀 있어요. 그때까지 안 내면 체납입니다. 그럼 이제 체납이 된 거 그다음은 또 독촉장 한번 띄우고요. 안 내면 그다음 뭐래? 압류하고 막 그래. 근데 압류하려고 봤더니 이제 체납자인데 압류하려고 봤더니 재산이 없어. 아, 얘는 재산이 없나? 봤더니 다 빼돌린 거야. 은닉 재산. 은닉하고 있는 거 재산을. 그럼 은닉한 재산을 신고하래요. 신고하면 이것도 포상금 주겠대. 얼마 한도야? 30억이지. 이것도 역시 5천만 원이 안 되면 그때는 안 주겠대요. 똑같네 5천만 원. 근데 40억인데 30억이네 얘는. 30억 5천만 원 기억하면 되겠다. 30억 5천만 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서 30억 5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미신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예요. 자, 해외 금융계좌 같은 것들도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것도 국조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외국에 금융계좌가 있으면 다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매월 말에 1월 말, 2월 말, 매월 말 기준으로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매월 말 하루라도 금액이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금액이 잔액이 자 5억 원 초과하는 자 5억을 초과하는데 5억 초과 그러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래요. 근데 이걸 신고하지 않은 거야.
그럼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우리 과세관청에서도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스위스 은행에다가 금융계좌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자가 5억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안 한 자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한 거야. 꼰질른 거지 이제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위반하고 있다 이런 거 신고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포상금 얼마예요? 이건 20억이네요. 그리고 이제 한도는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주지 않겠다고 돼 있네. 아까 5천만 원인데. 다 이 세 가지는 좀 기억하면 좋겠다. 탈루자 신고는 40억 5천만 원. 그다음에 은닉재산 신고는 30억 5천만 원. 5천만 원 미만이면 안 주겠다. 이런 거죠, 이제. 그다음에 미신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20억이고 2천만 원이네요. 20억 2천만 원. 이렇게 좀 잡아 놓으란 얘기야. 자, 이렇게 이제 포상금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거기 이제 율이 뭐 5%부터 20%까지고 뭐 그 율까지 외운다는 거는 뭐 좋겠지만 그건 너무 가혹해. 그죠? 5% 20%. 밑에 은닉재산은 또 이것도 5% 20%고 밑에 미신고 해외 금융계좌는 5% 15%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 다르잖아 좀. 그죠? 이것까지 잡기는 좀 너무 심해.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등 발급 거부자 신고. 뭔지 알겠죠? 신용카드 발급 안 해주는 거야. 자, 발급 거부자. 신용카드 전표 같은 것들 발급해줘야죠. 카드 결제 같은 것들 이거 발급 거부하거나 허위 발급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 자 대상자가 좀 대상자 신용카드 등 발급 거부자 신고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자 신용카드 결제한 거야. 카드 결제. 자 근데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래요.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근데 현금영수증은요. 가로 열고 5년 내에 신고하면 된대. 조그맣게 돼 있네요. 가로 열고 닫고 현금영수증은 5년 일반 신용카드 결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자. 현금영수증은 좀 기간이 기네요. 5년. 자 포상 금액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신용카드 발급 거부했대. 발급 안 해주고 한 거야. 그럼 이때 거래 금액이 20%예요. 자 근데 그게 최소 10,000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됩니다. 20% 20%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리고 이걸로 먹고 살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발급 거부자 신고로 이제 직업 삼아야 되겠다. 안 되니까 1인당 200만 원 한도를 한대요. 이 포상금은 1인당 200만 원 넘게 안 주겠대. 1년에 이게죠. 1년에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함. 연간 그죠? 연간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함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요번에 카드 긁은 금액이 만약에 4,000원짜리 뭐 했어. 뭐 4,500원짜리 담배 하나 사고 카드 발급 안 한다고? 안 돼. 이거는 5,000원 미만이면 안 해준대요. 거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지 않겠대요. 다 밑에 적용 배제는 이거 안 주겠다는 거지. 아까 탈루세액 신고했는데 추징하는 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고 5천만 원 미만일 때고 2천만 원 미만일 때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발급 거부자 신고는 5천 원 미만일 때 거래 금액이 요번에 카드 긁은 금액이 그죠? 이게 5천 원 미만일 때는 안 해준다. 안 준다. 자 오른쪽 가시면 상단에 이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 신고네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 대상자는 현금영수증이라는 게 뭐야? 이게 이제 발급 대상자가 전문직들 여러분들 나중에 사무실 오픈하시면 금액이 이제 10만 원 넘는 우리 다죠 뭐. 우리 거래하고 뭔가 기장 뭐 돈 받는 거 10만 원 밑으로 받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다야 다. 그래서 거래 건당 거래 금액 얼마? 첫 번째 줄 끝에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야 돼요. 현금으로 받을 때는 영수증 발급해 줘야 돼. 현금 영수증을. 아셨죠? 발급해 줘야 돼. 근데 그 발급을 안 했대요. 안 했대. 자, 그럼 요거 위반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위반한 날부터 몇 년? 5년 내에 신고한 자에 대해 혜택 주겠다. 여기 이제 시행령 아니라고 돼 있고 이제 시행령이 확정됐어요. 이게 시행령 됐어. 들어왔어. 결국. 근데 이게 이제 원래 5년 이내라는 기간이 원래 없었거든요. 없이 들어가 있다. 이게 말하자면 국세청 고시였어 원래. 국세청의 고시 규정인데 지금 시행령으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법원성이 없는 거였다가 지금 법원성 있는 걸로 바뀐 거예요. 아까 우리 법원성 얘기 잠깐 처음 했던. 그래서 국세청 훈령 예규 뭐 이런 것처럼 고시해서 운용하고 있던 거를 지금 시행령으로 들어왔다. 어쨌든 우리는 뭐 알아야죠 이제. 현금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몇 년? 5년 그죠? 5년 이내에 신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년이 왼쪽 페이지 하단에 신용카드 발급 거부자 신고에 거의 현금증 5년 똑같네요. 5년. 현금영수증 쪽은 5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5년 이내에 신고하면 그럼 포상금을 똑같이 20% 주고요. 10,000원부터 50만 원 똑같고요. 연간 한도 얼마야? 200만 한도 똑같네요. 그래서 자, 신용카드 발급 거부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 신고 똑같이 200만 원 한도고 이렇게 돼 있네. 200만 원 한도. 자, 근데 일반 1개월인데 얘는 현금영수증은 5년으로 돼 있다. 이렇게 규칙을 좀 잡아놓자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야.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갑이란 자인데 을 앞으로 사업자 내 갖고 막 사업하는 거를 이런 걸 꼰질리는 거지 이제. 명의위장. 자, 명의위장 타인 남의 이름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자를 신고했대요. 그럼 신고할 때 그냥 건당 200만 원 주겠대요.
한 건에 200만 원 준다는 얘기야. 건당 200만 원 준다. 근데 이제 배제하는 경우는 남의 이름으로 사업하는데 그게 세금을 회피하거나 어떤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경우, 그게 아니었을 때는 이때는 포상금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배제 이런 것도 있구나. 그 다음에 남의 이름으로 돼 있는 금융자산 신고야. 남의 이름 옮겨놓은 거지. 좀 까다로워. 대상자는 법인이거나 또는 복식부기무자. 개인 중에는 이자들이 타인 명의로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는 걸 신고하는 거야. 이자들이 자 법인이거나 복식부기무자거나 자 포상금액 어떻게 돼요? 해당 금융자산 통한 탈루세액 등이 1,000만 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 원 지급한대요. 외울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죠? 자 이건 연간 한도가 동일인 지급 한도가 또 연간 5천만 원까지 됩니다. 남의 이름으로 금융자산 갖고 있는 거 신고하게 되면 이게 건별로 100만 원, 그 다음에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이다. 남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걸 신고하면 아까 건별로 얼마? 바로 위에 200만 원, 건별로 200만 원이고요. 남의 이름으로 한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는 걸 신고하게 되면 이때는 100만 원 주는구나. 일단 크게 틀이. 그리고 얘는 한도가 연간 5천만 원 한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남의 이름으로 금융자산 갖고 있는 걸 신고하는 거는 대상자가 법인 또는 복식부유무자, 개인 복식부유무자 자가 했을 때 그 내용을 신고한 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지만 더 중요한 게 나와 있어. 이제 밑에 음영 처리된 거야. 이게 중요해. 말 문제는 내기 딱 좋으니까 위에 거 내면 좀 너무 가혹하지. 어쨌든 보긴 봐놓는 거고 밑에 꽃표시 그 꽃표시처럼 돼 있는 거 있죠. 밑에 조그맣게 첫 번째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하면서 발견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자산 신고한 경우에 공무원 업무하다 보니까 누가 은닉한 자산 발견했어요. 그럼 자기가 신고해?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 그럼 공무원이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면 공무원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 그죠? 공무원 시장이 지금 많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공무원 돼갖고 포상금 받아야지. 월급은 중요하잖아. 은닉한 재산만 다녔다가 내가 신고하고 내가 포상금 받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은 안 준다. 공무원은 자기 일 때문에 발견한 건데 그걸 가지고 포상금 받으면 안 되지. 자기 일 잘한 것뿐이지.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공무원은 안 준다라고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포상금을 받을 어떤 은닉재산 같은 거 신고할 자야. 신고해. 근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며. 야 요번에 그러면 이제 배우자랑 손잡고 가서 내가 먼저 신고하고 배우자 또 신고하고 둘이 받으면 더블로 받으면 좋잖아. 그죠? 친구도 모아서 이제 5명 아버지 모시고 가고 아들 딸 다 데리고 가서 차례 들어서 줄 서갖고 신고하는 거야. 이러면 다 받으면 안 되죠? 이때는 최초에 신고한 자한테만 주겠대요. 최초 신고한 자한테만. 자 그게 두 번째 줄이고요. 중복 신고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 준다.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무원 안 주고 중복 신고는 최초 신고한 자만 준다. 자 두 번째 자 조례 탈루 제보자와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절차를 통지하자는 안내기한. 이게 좀 복잡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왼쪽에 조례 탈루자 신고가 있죠. 그 다음에 은닉재산 신고자가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포상금을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 요걸 통해서 이제 탈루자 신고 받아가지고 탈루한 자가 있으니까 세금을 추징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상금 나눠 받는 거잖아. 그 다음 은닉재산은 어떻게 돼? 세금을 걷어가는데 지금 재산을 못 찾고 있는데 은닉재산 신고해줬으니까 찾아내가지고 이제 그건 얘 거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압류하고 매각하고 해서 들어온 돈 가지고 나는 이제 세금을 추징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마워라고 하면서 포상금을 나눠 갖고 포상금 주면서 나눠 갖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포상금 받아갈 수 있다는 걸 안내한대. 그 안내가 언제까지 안내를 하는 거냐면 보세요. 이게 조세 탈루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세가 탈루가 됐는지 아닌지는 얘가 억울하면 싸워서 이 갑이란 자가 탈루한 자야. 그 탈루자를 신고했어. 신고해서 탈루자네? 세금 탈루했네? 라고 하려고 했더니 얘가 억울하대. 그럼 불복 들어가고 조세 쟁송 들어가고 여러 가지 소송까지 들어가갖고 대법원까지 가서 마지막에 얘가 탈루자가 맞다는 게 돼야지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가 은닉한 재산이 있대. 은닉재산. 이걸 신고했어. 그럼 포상금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은닉한 재산은 어떤 세금 때문에 나왔는데 세금을 걷어가려고 했더니 재산이 없어가지고 은닉한 재산 발견해서 하는데 그 해당 세금 자체에 또 억울한 게 있어 싸워본다면 결국은 이게 세금이 아닌 게 돼버리면 은닉한 것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불복 같은 걸 다 거쳐봐야 얘가 제대로 된 게 잘못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꽃표시 두 번째 거에 자 안내기한 돼 있고 두 번째 줄 가보시면 가로 열고 돼 가로 열고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찾았어요? 불복 절차가 다 끝나야죠. 그래서 얘가 억울해서 싸워봤지만 결국은 아닌 거야. 그래서 너는 잘못한 거니까 세금을 추징할 거야. 까 돼서 세금이 추징이 돼야 그래야지 나눠 갖겠지. 그래서 불복 절차가 모두 끝나고
탈루세액이 납부가 되었거나 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가 돼서 국가도 다 받아내야 그래야지만 나눠주겠지. 받지도 못했는데 나눠주면 안 되지. 아유 너 은닉자 신고했어? 고마워. 바로 포상금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억울하다고 싸워갖고 했더니 결국은 세금이 없던 게 돼버렸으면 은닉한 게 아니니까 포상금만 준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되니까 불복도 끝나고 세금도 다 걷었고 이제 탈루세액도 걷었고 은닉한 재산 발견해서 그걸로 세금을 징수했고 다 완료가 되면 징수한 날부터 며칠? 둘째 주 끝에 15일. 징수가 되면 그때부터 15일 내에 이제 이때 뭐라는 15일 내 안내문 줄 안내하래 안내. 귀하가 은닉한 재산 신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이제 신청하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었으니까 포상금 이거 드릴게요. 라면서 이제 안내하는 거 안내. 안내 언제까지 한다고요? 징수가 되면 그날부터 15일 내에 15일 내. 그래서 다시 첫째 줄 끝에 안내 기한 종료일인가 봐 이때가. 안내 기한 종료일 15일 내까지 안내해야 돼 안내. 안내하면 그 가로 열고 닫고 끝나고 아랫줄에 안내일 그 안내하는 신고 기한 안내 기한 종료일 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내 포상금을 줘야 된대요. 상황이 좀 그려집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세금에 대해 싸우는 것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불복이 다 완료가 되고 억울한 게 없고 다 얻어맞는 게 맞는 게 돼야지만 이거는 국가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고 그래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절차가 다 종료돼서 되고 그리고 나서 세금을 다 걷어갔고 그리고 나면 그때 받은 징수한 날부터 15일 내 15일까지 안내하래 이제 안내. 귀하가 포상금 받을 수 있다는 거를 그죠? 그 안내 기한 종료일 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좀 잡아놓으시면 돼요. 되게 복잡한데 자 이렇게 따라오셨으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보시면 서류 접수증이 나오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신고도 하고 막 그랬는데 신고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신고 왜 안 하냐고 세무서에서. 분명히 신고했는데. 그럼 언제 신고했냐고 막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신고하면 우리는 뭘 받아놔야 돼? 영수증 받아놔야 돼. 그런 개념이 서류 접증이야. 우리가 서류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를 접증을 받아놔야 몇 월 며칠 날 했다는 걸 받아놔야 그래야지만 세무서가 왜 안 보내세요? 라고 하면 이거 보냈는데 확인해서 알려주면 어디 갔지? 이렇게 되면서 자기들이 찾아야 되겠죠. 이제 우린 보낸 게 확인됐으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서류 접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칙은 과세관청이 주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발급해야 되는데 서류 접증을 당연히 발급해 줘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뭘로 한 거야? 동그라미 이번에 정보통신 홈택스를 통해서 했대요. 우리가 전자신고 같은 거 한 거지. 그러면 전자직 형태로 통보하는 게 가능하대요. 그렇게 해요 우리가. 전자신고 하게 되면 전자신고 3월 31일 날 밤에 12시 막 다 돼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마감 치면 전자신고 막 하겠죠. 그날 마감 치는 게 제일 바쁜 날이죠. 3월 31일 날 밤 12시 다 돼가지고 딱 한 다음에 딱 해서 12시 넘어가면 이제 안 돼요. 전자신고가. 전송이 안 돼 버려요. 딱 12시 넘어가면 전송이 딱 안 돼. 그럼 이제 다 마무리 짓고 이제 그때 신고 안 된 게 한 5개 있겠죠? 응? 신고를 못한 게 5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걔는? 다음 날 되면 전자신고 못해 이제 우편으로 해야죠 이제. 우편으로. 그러면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건 언제야? 발신주의인데 우편으로 보내면 법인세를 4월 1일이죠? 그러면 늦었잖아. 도달은 4월 3일쯤 하겠지.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보내도 다 그냥 날짜 안 봐요 세무서에서. 그냥 해서 찍고 그냥 해서 그렇게 하지. 하루 늦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 그 정도가 되면 아니면 딱 받아보고 전화가 바로 오겠죠. 날짜 늦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좀 봐주세요라고 애교 부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넘어가 주겠죠,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는 그게 하루 늦었다고 막 우리가 겁먹고 막 세무서 가서 부탁하려고 막 이거 좀 늦었는데 좀 받아주세요라고 갔더니 저는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갔는데 저기 놓고 가세요 그러는 거야. 봤더니 옆에서 막 찍고 있어 막 찍고 또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찍고 있어요. 짜증내면서 막. 그래서 날짜도 안 보고 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하루 늦게 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하고 있어요. 하루 늦으면 뭐 어때? 그래서 이틀 3일 늦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직접 찾아가서 세무서 가서 그때 이제 전산실에 가가지고 피자 2판 들고 가서 이제 이거 좀 전자신고 한 것처럼 입력해 주세요. 전산실에 입력하거든요. 우편 신고 들어온 걸 입력해요. 그러니까 그분들 짜증 나는 거지. 전자신고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우편 신고하니까 그걸 전자적인 방법 입력하는 거 하는 거 있으면 거기다가 좀 부탁해 갖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자, 그 날짜가 늦어버렸는데 전자신고 안 돼. 그러면 3월 31일 날 이제 마지막 날 막 그때 전자신고를 막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전자신고한 내역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영증처럼 해서 접수증 같은 게 그게 바로 이제 딱 누르면 출력이 돼요.
그 날짜 딱 해서 얼마 납세자 누구고 금액 얼마고 주소지가 어디고 세금 얼마고 이런 거 찍혀 있어요. 그럼 내가 전자신고 된 게 확인되는 거지. 그걸 딱 출력해 놔야 돼. 그게 서류 접증이야. 그러니까 전자적 형태로 통보가 되는 거지. 이제 나는 전자신고했고 그걸 딱 클릭했더니 전자적인 방법 나한테 통지가 온 거예요. 나는 출력해서 갖고 있고 보관하고 이런 거다. 근데 내가 만약에 우편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팩스로 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통지를 나한테 못 하겠지 이제. 이런 접증을 발급을 못 하겠죠. 우편으로 했거나 팩스로 했거나 아니면 세무서에 가서 세무공무원한테 바로 주문 좋은데 그게 아니라 거기 신고서 투입함이 있어요. 거기 쓰레기통 옆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함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고 오면 누가 거기 서 있다가 발급해주지 않겠죠? 이때는 발급이 안 된다는 거야. 우편, 팩스, 함의 투입 시 발급은 면제. 이때는 발급 안 해준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발급해야 되면 원칙이고요. 전자적인 형태로 신고했을 땐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한다는 거. 그다음에 우편, 팩스, 함에 투입할 때는 면제. 요 관계 말 문제 잡아놓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이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에 대한 명단 공개예요. 명단 공개. 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거. 왜 명단 공개하죠?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 이거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는 거야. 창피를 주는 거죠. 창피를 주는 거야. 쪽팔리게 하는 거지 이제. 명단 공개하면 자 그런 의미를 하는 거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부터 몇 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막판에 또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기부금 우리 받으면 기부금 영증 같은 거 끌어주고 막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 공제받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데들이 막 허위로 끌어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불성실한 기부금 수령단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명단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좀 뭐야 가운데 내용이 명단 공개하지 않는 사유네요. 이거는 안 하는 거고 또 한다면 공개는 몇 년 동안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게 오른쪽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관계. 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일단 명단 공개하지 않는 사유는 뭐야? 첫 번째 점이 막 길게 돼 있지만 싸우고 있어요. 이게 불성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는 도중인데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론 나야지. 결론 안 났는데 공개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싸우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 소송 중에 있거나 불복 들어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 다투고 있다면 그때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개해봤자 실익이 없대요. 공개 실익이 없대요. 철면피야 철면피. 그래서 쪽팔리지 않아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 이거죠. 공개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공개한다면 이제 몇 년 동안 공개한다? 제일 짧아요. 3년. 3년. 다 보통 5년이 많은데 3년 동안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세 포탈범을 공개하겠대요. 조세 포탈범. 자, 뉴스 같은 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체납자, 장기 체납자에서 몇 억씩 대기업 정치인들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오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연예인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창피를 주는 거야. 그래서 조세 포탈범이래. 세금 포탈범. 근데 1,000만 원 포탈했대요. 그럼 공개할 것이냐? 금액적인 제한이 있어요. 이 포탈범은 포탈세액 2억 이상이야. 밑에 메모하세요. 다음 페이지 있는데 같이 메모해 버리세요. 포탈세액 2억 원 이상이야. 옆에다가 포탈세액 2억 원 이상일 때 이거를 명단 공개합니다. 근데 오른쪽이 이제 실익이 없거나 또 공개 부적절하면 이때 하지 않는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몇 년간 하는 거야 했더니 원칙은 5년이야. 5년. 포탈범은 5년이에요. 근데 상습적으로 한대. 상습적으로. 자, 또는 면세유 부정 유통 같은 게 나오네요. 면세 석유 있죠, 이런 거, 면세유 같은 거, 농민들이 하는 면세유 같은 것들을 부정하게 유통시키고 막 그런 거야. 면세 받았다가 비싸게 팔고 막 이렇게. 또는 가짜 석유 같은 것들 막 제조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거 나중에 조세범 처벌법에 가시면 이것도 엄청 처벌 가하는 거거든요. 그쪽이 센 놈들이야. 이 감옥 보내고 막 벌금 내고 하는 게 센 것들이야 이게. 이런 것들은 자 몇 년이에요? 이때는 10년 아셨죠? 10년. 자 원칙은 5년인데 상습적이 돼버렸다든가 이런 조처법에 나오는 부정면, 면세유 부정유통 막 이런 것들 느낌이 올 거예요. 조처법 공부하시면 걔는 10년이구나. 5년 10년. 자 밑에 이제 해외 금융계좌 신고무 위반자야. 얘는 밑에다 메모하세요. 이 위반자는 자, 일단 매월 5억이 넘어가면 5억 초과하면 신고하라고 돼 있고요.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공개하는 얘는 위반 금액이 50억을 초과해야 돼. 50억 초과야 또. 위반 금액이 50억 초과할 때만 얘만 명단 공개하는 거야. 50억 초과 시 이때 명단 공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는 뭐죠? 이제 해제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대요. 첫 번째 점 뭐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점은 이제 국조법에 따라서 수정 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 등을 했대요.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근데 또 가로 열고 저쪽에서 해명 통지 받고 뭐 한다 이렇게 등등 알고서 한 경우 제외한다. 그런 느낌이죠. 알고서 하면 제외한다. 우리 부가세 할 때 알고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봤죠?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느낌. 그래서 얘가 뭐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라도 하면 그러면 이제 위반했던 걸 바로잡으려고 지금 하면 그런 경우는 명단 공개하지 않겠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을 걸 알고서 이제 그 부랴부랴 하면 너는 뭐 혜택 안 줄 거야. 공개해 버릴 거야. 공개해 버릴 거야. 자, 제외함이니까 공개하지 않는 사유에 제외함이니까 공개한다는 얘기겠지. 자, 오른쪽이 5년이네요. 일반적인 경우 5년. 그다음에 마지막 4번이 이제 세무기관에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 이게 뭐야 한마디로? 자료상. 세무기관에서 발급 의무 위반한 자야. 거래 없이 발급하고 막 그런 거지. 자료상 이런 자들. 자, 이거 옆에다가 위반 금액 30억 이상으로 써놓으시면 돼요. 얘도 위반 금액 30억 이상. 아까 해외 금융계좌는 50억 초과고요. 위반 금액이. 조세 포탈 보면 2억 포탈세 2억 이상이고요. 여기서 세 가지. 이때도 5년이네요. 그리고 부적당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들어가 있네요. 등등 있구나 정도 받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 음영 처리된 거 위에 거기 안에 2번, 3번, 4번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야. 2억, 2억, 50억 초과 3번이 4번이 30억 이상 이렇게 돼 있죠. 2번, 3번, 4번을 제가 앞에다가 메모해 드린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 5번인데 5번 5번이 좀 특이한데 명당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망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 등에 게시한 날부터 이때 이런 방식으로 하나보다. 명단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 하는구나. 뭐 버틸만 하겠네요. 누가 봐 이거를. 아까 공시송달 아니야 공시송달? 공시송달. 이거는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뭐 공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송달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시송달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것 같아. 요때 게시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까 5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뭐 상습범 10년이고 5년 5년이고 막 그런 게 이제 되는 거야. 이때부터. 자, 근데 다만 5번 둘째 줄에 다만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될 세액이나 이런 것들. 얘가 명단 공개가 되는데 아까 뭐 5년간 한다, 3년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5년이 딱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 탄류세액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내고 있네요. 그러면 기간 제한 없어요. 쭉 계속 공개하는 거야. 이게 자 과태료나 벌금이 납부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이게 바로잡히지 않으면 계속 공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통계 자료의 작성 공개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치기니까 뭐 잡다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통계 자료 작성 공개. 국세청장은 납세자들의 어떤 과세 정보를 이제 계속 접하잖아요. 그 이거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밑줄 직접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안 되도록 작성된 과세 정보의 통계 자료를 확인이 안 되도록 작성을 하는 거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비밀이 막 누설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그죠? 강제사항이라고 돼 있네. 강제사항. 무조건 해야 된다고 돼 있네요. 통계치 같은 것들을 이제 작성 공개하는 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나 봐. 그죠? 작성 공개하는 이게 보칙 내용이구나. 근데 누가 정보를 알고 누구 건지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이거를 변형하고 등등해서 통계 자료를 다시 해서 심의도 거쳐가지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구나. 자 이제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이에요. 여기 나오는 짧은 이 내용은 주어가 세무공무원 이하. 세무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거야. 뇌물 받은 거지 이제 세무공무원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해야 되겠죠. 세무공무원이 뇌물 받은 거야. 자 그럼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제 세무서 내에 징계를 하나 봐 징계. 그 안에서 이제 징계에 대해서 아랫줄에 그 받은 금품 수수액 있죠? 뇌물 받은 거. 그거에 5배 동그라미 5배 이내에 징계 부과금을 부과 의결하는 거를 징계 부과금인가와 이거를 부과 의결할 거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해야 된다. 뇌물 받은 게 걸렸다면 그죠? 그에 대한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벌칙이야. 자 이게 사실은 우리 조세법 처벌법에 들어가 있던 거야. 과태료 같은 것들이. 근데 이 국기법으로 이관됐어요. 국기법이 늘어난 거지 이제. 자 이게 있는데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네요. 이 세 가지 연결된 게 오른쪽 가시면 별표 1번, 2번, 3번이야. 이 세 가지 각각 오른쪽에 연결된 걸로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별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씩 볼게요. 미치겠죠?
그죠? 이거 어떻게 외우고 살아? 그냥 마지막에 봐야 돼요. 진짜 이거 마지막에 봐야 돼. 편하게 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작업한 다음에 뭐 그게 이해할 거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있다면 메모도 하시고요. 해놓은 다음에 막판에 보면 돼. 막판에 그때 한두 번 딱 보고 그리고 들어가서 기억 나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가 있네요. 과태료. 직무집행을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막 그런 거야. 협조를 하지 않는 거지. 그럼 과태료가 있어요. 이게 세게 바뀌었어요. 최근에 원래 2천만 원이었다가 5천만 원으로 최고 5천만 원 최고 금액만 알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별표 1번이 집행 거부에 대한 과태료로 해서 박스가 나와 있는데 거기 맨 위가 얼마야? 5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이게 최고 금액인가 봐. 상한 위에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5천만 원. 그게 원래 2천이었다가 5천으로 최근에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요.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하게 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근데 본 김에 오른쪽 페이지에 상단에 양가로 1번에 5천만 원 보이고요. 밑에 4천, 3천 외워야 돼? 구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돼. 오른쪽 가시면 이제 비고에 근데 자,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인데 이게 그 비고에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라면 이때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징역할 수 있대. 이 과태료를. 근데 그때도 징역할 때도 얼마 초과할 수 없다? 5천만 원 초과할 수 없다. 징역하는 경우에도 상한은 지켜야 돼. 5천이 최고 금액인가 봐. 그렇게 돼 있다. 이런 것들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5천만 원. 그다음에 징역도 가능하다. 사기나 부정행위가 가미됐다면 이때는 500만 원 범위 내 징역하던 한데 이때 징역하더라도 5천만 원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 자, 다시 왼쪽 페이지 가시면 밑에 동그라미 2번이야.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이건 누구겠어? 얘는 세무공무원에게야. 세무공무원 2가 아니라 세무공무원한테 뇌물 갖다 준 거지 이제. 금품을 갖다 준 거지. 그러면 이 금품 준 이자에 대한 어떤 과태료야. 아까는 세무공무원 2야. 아까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아까 징계 부과금 5배 이내 징계 부과금 의결을 건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뇌물을 갖다 준 금품을 갖다 준 자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되는 여기는. 뇌물을 준 자는 2배 이상 5배 이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5배 이하라고 돼 있고 그냥 그죠? 5배 이하. 얘는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라고 돼 있고요. 중요한 거 다만 별표 과태료를 매기는 게 맞는데 얘가 이 뇌물 준 걸 가지고 해서 형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감옥에 간 거야. 또는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담을 한 거야. 감옥에 가는 형사처벌 받았대요. 다른 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몇 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감옥 가고 막 그래버린 거야. 그러면 이때는 과태료 안 매깁니다. 그걸로서 형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행해서 매기진 않는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만 형법 등 다른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는 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거고요. 부과가 됐었다면 그때는 취소한다. 돌려주겠다는 거지 이제 이중으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2배 이상 5배 이하네요. 오른쪽 가 보시면 별표 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자,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맨 첫 번째 박스 내용이야. 일반적인 경우고 두 번째 중간은요. 거기 중간에 업무편을 제공 대가. 첫 번째 거는 그냥 관계만 그냥 서로 하면서 그냥 의례적인 걸로 금품을 준 거야. 이런 경우는 좀 낮아. 2배, 3배 오른쪽에. 근데 대가성이 있다는 거야.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만나갖고 뇌물 좀 찔러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뇌물 줬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더 센 거죠 이제? 이때는 2배, 3배, 4배까지 가네요. 2배, 3배, 4배. 대가성이 있다면. 그리고 맨 밑에 건 재범이야. 한번 걸리면 또 걸린 거야. 재범이야. 재범은 괘씸한 그냥 5배야. 재범은 5배. 상습범이 되는 거지 이제. 재범은 5배가 과태료가 매겨진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옆에 200만 원 미만 뭐 이상 이거가 외울 건 아니고요. 2배부터 5배까지다라고 하되 이때 재범은 5배고 중간에 뭐 대가성이 있으면 좀 높고 그냥 관례적으로 하면 좀 낮고 이런 느낌을 좀 가져놓자. 자, 됐고요. 다시 이제 왼쪽에 마지막. 자, 3번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여러분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들의 어떤 세금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막 떠벌리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죠.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되니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업무 수행하다가 얻어진 정보를 대외적으로 누설하거나 남발하고 알리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비밀이야? 강호동이 세금 얼마 냈다 막 그러고 알리고 막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비밀 누설을 해. 비밀을 유지해야 돼.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거지 이제. 근데 그 비밀 유지 의무에 불구하고 예외적인 사항으로 이거를 남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남이라고 하는 게 국가일 수 있고요, 법원일 수도 있고요, 국회일 수도 있고요. 이런 몇 군데는 비밀 유지 의무에 불구하고 통계청에다가 통계청장이 또 통계 내려고 필요하니까 납세자들 이제 그래서 평균적인 뭐 근로 직장인들 세금 얼마 이렇게 뭐 통계 나오고 하려니까 그래서 달라고 하면 그때는 주는 거야. 그런 비밀 유지 의무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주는 것들이야. 자, 그게 첫 번째 줄. 자, 공세청장은 비밀 유지 규정의 예외 규정에 따라 예외 규정 지금 얘기한 예외 규정이야. 예외 규정. 예외 규정에 따라 알게 된 세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비밀 유지 의무에 불구하고 알려줘도 된다고 하는 정보를 받은 자들이 또 이걸 비밀 유지하지 않고 막 남바로 다닌 거야. 그죠? 누설하고 다닌 거야. 이런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동그라미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밑에 아까 형사처벌 등을 받았다면 이때는 매기지 않는다.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아까 그 위에 금붕수수나 이런 것처럼 형사처벌 받았다면 그때는 다시 또 매기지 않겠다. 부과 취소한다.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돼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별표 3번이 과태료 금액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2천만 원 한도 보이네요. 과태료 금액 옆에 2천만 원 한도 해놓으시면 되고 위반한 건수별로 50만 원인데 뭐 500만 원 큰 거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까지 우리가 알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2천만 원 한도 정도만 기억해 보자. 그다음 왼쪽 페이지 하단 맨 밑에 이제 가보시면 조그만 꽃표시. 관할 세무서장은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반의 정도, 위반 횟수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오른쪽 페이지 별표 1부터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대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상한은 아까 뭐 상한이 있잖아. 상한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한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상한은 지키는구나.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 똑같다. 상한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알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니까 얘는 뭐 착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 얘는 계속 여러 번 하네. 이런 것들에 대해 감안해서 50%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가능하다. 근데 늘릴 때는 상한을 지켜라. 상한은 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돼 있네요. 자, 힘들다 그죠? 해서 돼 있고 지금 이렇게 뭔가 그래도 같이 따라오면서 읽어봤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로 가시면 자 거기 20페이지 47번 20페이지 이제 보칙사항들 가지고 이제 만든 지문들 47번 가보시면 납세자가 국내 주소 고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고소 이전할 때에는 아까 누굴 둔다 그랬죠? 납세관리인 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납세관리인 48번 고지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합계액이 10,000원 미만일 때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아까 고지금액 최저한 고지 안 한다. 소액 부징수인데 틀렸어. 뭐 때문에 틀렸어? 가로 열고 인지세 포함. 인지세는 아니야. 제외. 인지세는 49번 조세 탈루자의 탈루세액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아까 포상금인가 보다. 포상금. 최대 얼마였지? 탈루자는 40억, 30억이 아닙니다. 자,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 주지 않는다. 이건 맞네요. 공무원은 안 준다 그랬습니다. 또 중복 신고는 최초 신고자만 준다 그랬고요. 50번. 이건 은닉재산이야. 은닉재산 신고한 자에서 얼마 준다 최대? 30억. 그죠? 범위에서. 그리고 얼마 안 되면 안 준다. 5천만 원 미만 안 준다 그랬죠? 5천만 원 미만 시 배제. 위에 탈루세액도 5천만 원 미만 배제. 없지만 이제 본다면 50번에 나와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도 5천만 원 미만일 때 안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30억이고요. 잘못되어 있네요. 또 공무원 얘기는 맞고요. 51번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 일정 지급률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 지급할 수 있으나 맞죠? 해당 과태료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이때는 주지 않는다. 얼마에는? 2천만 원이지. 아까 5천, 5천, 2천이지. 5천, 5천, 2천. 얘는 2천입니다. 얘는 20억 2천입니다. 20억 2천. 최대 한도 20억. 그다음에 배제 2천만 원. 40억, 30억, 20억. 5천, 5천, 2천. 맞죠? 이렇게 해서 세 개 차례대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52번. 남의 이름을 사용해 사업한 자예요. 신고하면 건별 얼마 준다고 아까? 타인 명의로 하면 건별 200만 원, 200만 원 그죠? 100만 원 아니고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잘못돼 있네요. 명의 위장 남의 이름으로 사업하고 한 자를 신고하게 되면 2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53번
자, 장부 및 증명 서류, 증빙 서류는 원칙적으로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관에 대한 해당 국세의 과세관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증빙 보존 의무. 자, 5년간 맞죠? 근데 역외 거래는 7년으로 돼 있는 거 맞고요. 그죠? 그리고 또 틀린 게 있어. 언제부터? 과세관 종료일부터가 아니라 신고기한 지난 날부터. 신고기한 지나면 아까 4월 1일부터 그때부터 5년 7년이야. 과세기한 종료일인 12월 말부터가 1월 1일부터 5년이 아니라 4월 1일부터 5년이라고 해. 법인세 4월 1일부터 5년 이렇게. 자, 잘못됐네. 그것도 잘못됐고 5년이라고 해도 이제 안 돼. 가로 열고 7년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야지만 될 것 같아요. 5년 7년 5년 7년. 54번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지정된 신고함에 투입해버리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면제가 되는 거죠. 자, 55번 국세청장은 일정한 요건 충족하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인적사항 등 명단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단체의 지정 처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도중이면 공개할 수 없다. 맞습니까? 싸우는 중이면 공개하면 안 되는 거지. 56번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 공개 등등 관보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 이렇게 하는 날부터 몇 년간 할 수 있어. 아까 불성실 기부금은 3년이요. 짧았죠.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나 과태료 벌금이 납부하지 않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공개한다. 이것도 맞네. 그죠? 맞는 얘기고요. 납부가 돼야죠. 벌금 등이 납부가 안 되면 계속 공개합니다. 57번 국기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범이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서 포탈세액 등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가 아니라 아까 얼마 이상? 명단 공개할 때 아까 얘는 포탈범은 2억 원 이상이었어. 아까 2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2억 원. 1억이 아닙니다. 아까 2억 원 이상이었어요. 아까 메모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돼. 2억 원 이상. 그다음에 58번 국세청장은 탈루세액을 신고한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복잡했지. 이렇게 간단하지 않지.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안내하는 기간, 안내 기간 종료일. 그죠? 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내 하는 거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른쪽에 해설도 약간 좀 뭔가 축약이 돼 있어.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잘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모든 불복이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징수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15일 내에까지가 안내기한 종료일이야. 안내기한 종료일. 그날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포상금 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59번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아까 얼마야? 과태료 얼마로 올랐어? 원래 2천이었다가 5천이야. 5천. 상한이 5천이에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징수한다. 잘못됐고요. 60번 관할 세무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유한 자, 뇌물 준 자에 대해서는 몇 배야? 2배 이상, 5배 이하였어요. 아까 세무공무원은요. 5배 이하의 그죠? 징계, 부과금이라고 하는 거를 의결해 달라라고 하는 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래서 준 자는 2배 이상 5배 이하고요. 받은 세무공무원은 5배 이하였습니다. 아까.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줄 끝에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이건 아니지. 형법 등에 따라 처벌받거나 했다면 이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된 게 있으면 취소한다 그랬습니다. 돌려준다 그랬어요. 61번 실제 거래 없이 발급 제출한 생계환서, 계산서, 매입처별 이런 거에 가공 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30억 이상인 경우여서 자료상 그죠? 위반 금액 30억 이상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른 법률에서 가중처벌된 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얘가 마지막 끄트머리였고 30억이에요. 30억 얘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막 장난치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막판에 보고 들어가야지만 이건 풀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규칙 잡고 제가 지금 하신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머릿속에 틀은 잡힐 거고요. 옆에다 메모도 좀 하시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해 놓으시고 나중에 자, 한 5월 한 1일쯤 보자. 5월 1일. 그죠? 5월 4일이 시험이니까. 자, 이때 보시면 되고요. 자, 됐고 이제 2장 가시면 이제 일장이 끝났네요. 하루 종일 했는데 일장했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2장에 일장이 제일 어떻게 보면 초반에 설명할 게 좀 있고 그림 그릴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랬었고요. 자, 2장은 이제 납세무와 과세 및 환급이에요.
자, 전반적인 구조만 좀 잡고 좀 쉬었다가 이제 쭉 해서 이제 뒤에 제척기한 얘기까지 좀 끌고 한번 해볼게요. 잠깐 좀 해볼게요. 자, 납세모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납세모라는 놈의 일생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납세모는 성립 먼저 한다. 자, 납세모는 일단 성립. 자, 성립은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해요. 추상적 성립.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자,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야. 금액은 몰라. 법인세로 언제 성립한다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2월 31일 과세기한 사업률 끝날 때 12월 말에. 그럼 12월 말쯤 되면 아 그래 1년 동안 그랬으니까 세금을 내긴 내야 되겠는데 대략 좀 돈 번 거 같으니까 세금 좀 나오겠구만 을 인지하는 단계야. 아직 금액은 몰라. 자, 추상적 성립. 자, 얘는 과세 요건이 있죠. 세금 매긴 요건이 충족되면 이때 성립한다고 해요. 성립이란 표현이 과세 요건 사실 충족이면 과세 요건은 뭐야? 납세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 시기에 이 시기에 납세무자에게 과세 대상 물건이 귀속돼서 과표와 세액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 이게 정의야. 성립에 대한 정의야. 그 안에 지금 표현이 과세 요건이 다 나오잖아. 어떤 시기에 납세무자에게 과세 물건 대상이 귀속되어 과세 표준과 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 이때 금액이 나온 건 아니고 이제 가능하다 이거죠. 12월 말 딱 됐으니까 이제 1년치 갖고 세금 내는 거니까 당기순이익 나왔어. 당기순이익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각색을 해서 법인세 구하고 소득세도 보시면 영년과세니까 1년 딱 지나면 이때부터 이제 얼마 벌었네를 가지고 계산도 할 수 있고. 자, 그게 충족되면 이제 성립한다라고 하는 성립. 그렇게 성립한 납세모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확정이지. 이제 확정. 자, 확정은 앞에 이제 구체적이라고 불러요. 구체적. 금액은 아니까 이제 구체적 확정 이렇게 불러요. 추상적 성립, 구체적 확정. 자, 확정이란 거의 의미는 확정은 자, 얘는 추상적이었는데 이제 얘는 금액을 안다는 거야. 이 금액은 둘 다 알아야 돼. 즉,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서로 간에 세액이 얼마인지 둘 다 알 수 있을 때 확인되는 시점. 과세관 납세자가 세액을 서로 확인하는 그 시점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돼요. 확정 시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더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확정이라고 하는 거 아까 부가권 얘기하면서 자, 구분. 자, 우리 세목들을 가지고 와서 구분할 때 이제 신고납부 세목이라고 들어봤죠 아까. 대다수의 세금이 다 신고납부하는 세목들이에요. 신고납부하는 세목들이야.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만약에 했대요. 신고납부 세목이 신고를 했대요. 자, 이거에 대한 확정권자가 누구냐 이거죠? 확정권자가 누구냐? 누가 확정권자예요? 이거는 신고했대요. 납세자가 확정권자지. 1차적인 확정권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럼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되는 거야. 신고했대요. 신고납부 세목들이 많다. 대다수가. 자, 그 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이때 신고하면 이때 확정이 되는 거고요. 확정권자가 납세자인 거지. 납세자 신고로서 확정이 되니까. 자, 근데 신고납부 세목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신고를 안 해버렸대요. 법인세인데 신고를 안 했대요. 그럼 1차적으로 납세자가 법인이 납세자로서 확정권자가 됐었지만 신고를 안 해버렸으니까 2차적인 확정권자인 과세관청이 나타나가지고 과세관청이 세금을 확정지어야 되겠지. 이제 2차적인 자가 들어와서 과세관청이 세무서 얘가 확정권자가 돼버립니다. 신고 안 해버리면. 신고 안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정부 부가 세목이 있어요. 이 세금들은 정부에서 떼는 세금들이야. 정부 부가 세목들. 자, 얘는 당연히 이제 누구겠어요? 당연히 누가 확정권자겠어요? 정부 부가 세목이니까 과세 관청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확정 시기는 언제지 이거죠? 확정되는 시기는 확정 시기 언제일까요? 예. 납세자가 신고해서 확정되는 요 신고 납부 세목인데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얘는 정부 부가 신고 납부 세목인데 신고를 했대요.
그 납세자가 신고하면 이때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확정 시기는 언제야? 신고시 확정되는 걸로 하면 되겠죠. 신고시. 자, 근데 이제 신고 안 해서 과세관청이 하거나 얘도 원래 과세관청이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확정 시는 언제야? 얘는 이제 표현이 법전의 표현은 결정하는 거지. 결정하는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결정하는 때도 아시면 좋고요. 결정할 때 법조문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결정하는 때는 언제야?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과세관 결정하는 때 지금 확정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둘 다 세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과세관청은 알지 결정했으니까 납세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납세자는 뭘 받아야 알지 그죠? 그래서 이게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적용 시기는 확정 시기는 얘가 납부 고지서 그러면 결정한 다음에 띄우는 납부 고지서 납부 고지서 납부에 대한 고지서 요게 납세자에게 도달하면 이때 확정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도달하면 납부 고지서가 도달하면 딱 열어보면 1,000만 원 과세관청은 이미 알고 있고 띄워보냈으니까 납세자가 알게 되면 그럼 둘 다 아는 거니까 이때 확정되는 거다. 납부 고지서 도달 시 결정하는 대로 하게 되면 과세관청만 알지 납세자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납부 고지서 도달 시다라고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때가 이제 확정되는 시기래. 자, 그럼 이렇게 확정을 해요. 자, 확정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자, 이렇게 세금을 둘로 구분했는데 정부부가 세목이에요. 자, 정부부가 세목은 거의 없어. 다 신고납부 세목이야. 근데 지금은 정부부가 세목이 어떤 게 있죠?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종부세. 요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정부 부가 세목입니다. 상속, 증여, 종부. 요 세 가지가 정부 부가 세목이에요. 자, 그 정부 부가 세목이면 정부에 세금 때리는 거야. 우리가 신고해야 안 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세금 때리는 구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특이하게 돼 있는데 볼까요? 자, 상속세 한번 예를 들면 상속세. 자, 상속세는 신고를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특이하게도. 자, 상속세는 요때 상속 개시가 됐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상속 개시가 된 거예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피상속인 상속 개시 하게 되면 이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성립 시점을 이렇게 잡아놨어. 상속이 개시가 되면 이때 성립한다. 성립 시기는 좀 이따 보면 돼요. 성립 시기. 그러면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야. 상속이 일어나면 돌아가시면 그때 성립하는 거야. 그럼 돌아가시면 슬프긴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죠? 슬프긴 한데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좀 많이 남기셨다면 상속세가 있다는 걸 인지는 하지.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 추상적인 성립한 거야. 돌아가시면 이때 세금은 나온다는 건 인지돼 누구나가. 자, 근데 이거에 대한 금액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근데 확정은 이 상속세이기 때문에 정부부가 세목이야.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정부에서 세금을 때리면 되는데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갈 때 이게 얼마인지 금액을 다 일일이 세무서가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일단 납세자들한테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신고 언제까지 하냐면 돌아가시면 그 상속기시하면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래요. 6개월 내에 신고하래. 그러면 2월 달에 돌아가셨으면 2월 말부터 6개월이니까 3, 4, 5, 6, 7, 8월 말까지 신고하는 거지. 신고하면 요거에 대해서 자, 이때 신고해요. 그럼 얘는 정부부가 세목이니까 신고가 확정력이 있어 없어? 얘가 확정이 돼야 안 돼? 확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확정식이 이때 아니야? 신고시가 아니야. 얘는 뭐니까요? 정부가 세목이잖아요. 근데 신고하라니까 웃긴 거지 이제. 정부가 세목은 고의서 띄워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신고하라니까. 미안해.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니네가 좀 해줘야 돼 신고. 그리고 근데 우린 신고를 받아갖고 숙제 검사하는 게 편해. 그죠? 신고가 잘 됐는지 검증하는 게 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신고하라. 자, 근데 확정력은 없다. 확정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신고를 받으면 이제 9개월 내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내 결정하는 거야. 9개월 내 상속세에 대해서 이제 이때 결정이란 걸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결정해. 그럼 이때 확정이 되는 거야. 결정하는 때, 이때 결정하는 때 이때 확정이 된다. 자, 그리고 상속세라는 세금은 신고는 하긴 하지만 이게 확정력 갖고 있지 않은 협력 의무에 불과한 거야.
특이한 거지. 신고를 아예 안 하고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신고는 확정력이 없는 신고다. 그리고 받아보고 숙제 검사한 다음에 과세관청 결정해야 이때 확정이 된다. 결정하는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속세, 증여세 마찬가지야. 증여세는 몇 개월 내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취득하는 때가 성립하는 거야. 증여재산 취득하는 때. 그리고 이제 달의 말부터 몇 개월 내? 3개월 내 신고하고 6개월 내 결정해요. 3개월씩 좀 줄어들어요. 증여는 좀 간단하니까. 상속은 복잡하잖아. 여러 개 다 남긴 거 다 찾아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길게 6개월, 9개월. 증여세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다. 참고. 똑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또 종부세도 특이해.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특이한 거야. 자, 종부세는 언제 성립해요라고 했더니 종부세는 자, 이게 전국 각지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세금 내는 거거든요. 종합부동산세, 종합 전국에 있는 모든 걸 합쳐 갖고 세금 내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어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하면 내는 거야. 보유하면. 그럼 부동산은 소유자가 중간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그대로 있지만 어쨌든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그러면 연도 중에 바뀌고 그러면 이 보유세라는 재산세, 종부세 같은 거를 이걸 쪼개서 낼까요? 너는 6개월 보유했으니까 너는 6개월, 나는 6개월이니까 반반 내자 이렇게 될까요? 그 웃기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인위적으로 날짜를 정해놨어. 그게 6월 1일이야. 6월 1일. 그래서 이때가 6월 1일. 이때 과세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야. 6월 1일. 이때 6월 1일 현재 밤 12시야. 정확히는 6월 1일 밤 12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가 세금 내는 거예요. 이 보유세를. 그럼 6월 1일 낮에 이제 거래해서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 누가 내는 거지 그러면? 을이 내는 거지. 밤 12시 보유자니까. 어쨌든 돼 있다. 자, 종부세. 그럼 이때 6월 1일 현재 보유자가 내는 세금으로서 이때 6월 1일 말에 6월 1일 날짜에 가지고 있는 자가 세금 내는 거니까 이때 성립한다고 보면 되는 거지 이제. 종부세는 성립하는 게 6월 1일. 이 과세 기준일날 성립하는 걸로 보는 거. 6월 1일 이때 성립했어요. 그럼 성립하면 그다음 확정지금 확정해야 돼. 확정 지어야 되겠지. 자, 그럼 성립한 거에 대한 확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자, 얘는 정부부가 세목이니까 이때 이제 과세관청에서 성립한 납세모에 대해서 이제가 갑이구나, 갑한테 이제 종부세를 띄워야 되겠지. 정부부가니까 고지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 이제 결정을 먼저 합니다. 세금을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이제 이때 이제 고지서를 발급하고 하겠지. 고지서 발송하고 도달하고 막 그러겠죠. 이제 그럼 그 받아본 고지서에 보니까 이때가 날짜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내시오라고 하면서 고지서에 적혀 있어요. 납기가. 이때 12월 25일까지 내라고. 15일 동안 내래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래요. 이렇게 돼 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 고지서 보내면 이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이때 확정되는 거지 이제. 정부부가 세목은 뭐야? 과세관청의 확정권자고요. 결정하는 때, 즉 고지서 도달하면 이때 결정하는 때인데 정확히는 고지서 받으면 이제 이 납세자가 금액을 아니까 과세관청은 이미 알았고 납세자가 금액을 아니까 이때 확정되는 거 하면 돼요. 고지서 받으면. 자, 그럼 정부부가 세목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때 내면 되는데요. 15일까지. 종부세는 정부에서 세금 때리는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이 안에 이제 합산 배제라든가 합산을 배제 뭔가 빠지는 주택들이 있어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건데 주택을 빠지는 뭐 아파트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101호 1층에 101호 갖고 있는데 그 101호가 어린이집 용도로 빌려주고 막 어린이집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거는 주거용이 아니니까 이제 어린이집은 지원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빼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빼는 거를 알아서 신고하세요. 그 전에 빼줄 테니까 우리 세무서에 알려주세요. 빼드릴 테니까. 근데 그걸 내가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랬으면 포함해서 날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때라도 이제 빼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신고하래 신고. 뭐 12월부터 15일 사이 신고하래. 이 사이에 신고하래. 이 고지서에 적힌 납기가 이거야. 이때부터 이때까지 내 이 사이에 내래. 라고 하는데 또 신고도 이때만 할 수 있어. 이 전에는 못 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요 사이 기간에 얘가 만약에 신고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신고를 하잖아. 그럼 신고하면 요게 신고 납부 세목으로 바뀌어 버려. 특이하지. 원래 뭔데요? 정부부가 세목이야. 근데 얘가 신고하면 신고 납부 세목으로 바뀌어 버린대. 그럼 언제 확정되는 거야? 신고시 확정되는 게 되는 거죠. 신고시 이때로 바뀐다는 거야. 얘가 일로 올라가 버리네요. 신고해 버리면 언제 신고하면요? 요 사이에만 신고가 허용돼요. 이 구조를 가지고 또 시험에 나와. 지금 얘기하는 거 맞나 보세요. 종부세는 정부부가 제도이나
정부에서 세금을 때리는 정부부가 세목이지만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세목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 지문이. 정부가 납부고지서를 고지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잖아. 고지서 보내기 전에 어떻게 신고해요? 신고는 고지 날라온 이후에 이 기간에만 신고하는 거야. 이 구조를 아느냐 물어보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걸 들어봤으니까 아는 거지. 그냥 보면 그럼 그런 게 있다고 들어봤는데 그럼 고지하더라도 신고하면 신고납부 세목을 바뀐다고 들었으니까 그래 고지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면 빠지는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지문인데 그래서 고지 이전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지가 먼저 있고 그리고 이 납기인데 이 납기라고 정해진 기한에 그러니까 너는 고지서를 받아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신고하라는 얘기지. 고지서가 마음에 안 들면 신고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신고하면 신고납부 세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종부세는 뒤에 또 경정 가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다. 요 정도 먼저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확정에 대한 얘기예요. 확정 따라오셨죠? 정부부가 세목 세 가지인데 좀 특이하네. 상속 증여는 정부부가 세목인데 신고를 하라고 돼 있고 신고를 하라고 돼 있죠. 정부의 세금 정부가 때려야 되는데 신고하래요. 특이한 거고 종부세는 정부부가 세목인데 만약에 신고를 하면 신고납부 세목으로 바뀌는 거니까 좀 특이하고요. 구조 이해했죠? 그죠? 자, 그럼 종부세는 정부부가 세목인데 신고를 하면 신고납부 세목이 된대. 그럼 이게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 가산세 쪽에서 가산세 우리가 세금을 신고 아예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야. 그다음에 신고했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과도신고 가산세야. 신고 부성실 안에서 무신고 과도신고. 그럼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무신고 가산세 없죠. 얘는 뭔데? 정부부가 세목이에요. 날라오면 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날라오면 냈는데 무슨 무신고야? 정부부가 세목인데 신고 안 했다고 매기는 가산세가 없으면 당연하죠. 근데 과도신고 가산세 있을까 없을까? 괜히 있어. 왜? 정부부가 세목이지만 내가 신고하면 인정한다며 신고납부 세목을 바뀐대요. 근데 해필이면 신고를 했는데 이게 과도신고가 된 거야. 그러면 과도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신고는 가산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됐고 자 그다음에 잠깐 여기다 이제 요게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 뭐가 돼 이제 납부득을 하면 소멸된다. 그죠? 성립 확정 소멸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자, 이 소멸 사유를 볼 거예요. 소멸 사유 소멸된다. 자, 소멸되는 거는 언제 소멸할까요? 어떤 경우에? 그죠? 소멸 사유는 일단 첫 번째 납부약. 자, 세금을 냈대요. 그럼 소멸하는 거지 뭐. 만족하고 소멸하는 거네. 납부. 자, 두 번째는 충당이란 게 또 있어요. 자, 요번에 낼 금액이 1,0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 내면 끝나는 거야. 그다음에 또 1,000만 원 내야 되는 금액인데 환급받을 금액이 또 있어. 다른 세금에 대해서. 얘가 소득세인데 부가세 환급받을 게 있어. 그럼 걔랑 퉁치는 거야. 이게 충당이라는 거야. 환급받을 금액이 1,200이 있네요. 얘는 지금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얘는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환급받을 금액이 1,200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저쪽은 1,200을 돌려주고 이쪽은 1,000만 원 혹시 안 내면 어떡하지? 그럼 고민해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퉁쳐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게 좋은 거잖아, 그죠? 이게 충당이라는 거, 퉁치는 게 충당. 그럼 이것도 국가는 1,200만 원 환급해 줄 거를 이 날 금액과 퉁치면 200만 원만 환급해 주면 되는 거니까 1,000만 원 거둔 효과가 있는 거지. 국가는 만족한 거지. 세금을 걷고 끝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충당도 걷고 끝나는 거지. 안 받았지만 내일 돌려줄 금액을 줄였으니까 받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만족하고 실현하고 없어지는 사유야. 소멸 사유 중에 얘가 실현되고 없어지는 거야. 납부 충당이. 얘가 실현된 거다. 이거 실현된 거야. 실현이 되고 끝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3번 이제 소멸 사유 중에 이게 부가 취소가 있어요. 부가가 취소가 되는 거야. 부가 취소는 만족하지 않고 끝나는 거지 이제. 부가 취소가 있고, 자,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제척 기간의 만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소멸 시효의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4번, 5번, 특히 4번 여기 이제 별표가 되는 거지. 별표가 되는 거지. 자, 어쨌든 기간이 만료가 됐고 시효 완성이 돼 버리면 못 걷고 끝나는 거야. 못 걷고 끝나는 거야. 못 걷고. 그래서 얘는 만족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지.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이 1번, 2번만 실현되고 끝나는 거고요. 얘는 실현되지 않고 끝나는 거야. 3, 4, 5번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중요하게 본다 그랬고요. 요것도 중요하게 보면 돼. 양은 작으니까 그냥 별표가 그냥 간단 하나 치면 되고 얘는 2개 치면 된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얘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자, 근데 하나 이제 말 문제 부가치소가 나와요. 부가치소. 이 부가치소는 개념이 납세무가 성립했죠. 성립에 하자가 있는 거야. 성립 자체 하자가 있는 거야. 성립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야. 세금이 생겨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럼 얘는 아예 납세무가 없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소멸 사유에 써놓은 거야. 소멸된다고. 납세무는 없다고 이거 없다고. 이게 부가취소가 성립에 하자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되는 것이 이제 얘는 성립에 하자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근데 부가취소랑 이제 비교해서 얘가 부가 철회가 있고요. 철회. 부가 철회. 자, 그 다음에 결손 처분이 있어요. 자, 부가 철회는요 성립이 됐어요. 유효하게 성립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 플러스 얘를 확정시키는 부가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자, 부가하려고 했더니 부가권 행사에서 확정 지으려고 했더니 이게 쉽지 않네요. 확정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부가권 행사를 장래를 향해 가지고 일단 장래 향해서 안 하는 걸로 유보하는 상태가 된 거야. 그게 부가철회야. 성립은 잘 됐어. 성립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야. 얘는 성립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납세무가 성립 자체부터 하자가 있대요. 그 얘기는 납세무는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니까 납세무 소멸 사유야. 근데 부가철회는 성립엔 하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확정짓고 걷어가야 되는데 확정을 못 시킨 상태야. 부가권 통해서 확정을 시키지 못한 상태야. 어떤 이유 때문에. 정확한 확정을 못 시킨 상태예요. 그 일단 부가를 철회, 부가권을 철회하고 부여된 부가권을 성립하면 부과할 수 있는데 그걸 철회하고 기다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끝나볼 수 있지만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된 건 아닌 거야. 부가 철회는 다르다. 그 다음에 결손 처분은 뭘까요? 성립했을까요? 했죠. 힌트 대손이야. 결손 처분은 국가의 대손이야. 그럼 확정은 됐어 안 됐어? 금액이 나와야 뭐 대손 처리하든 말든 하지. 그럼 성립되고 확정된 납세무예요. 그러면 걷어가면 되는데 걷어가는 과정에서 못 걷고 끝난 거야. 결손 처분, 대손 처리야. 여러분 우리 법인세 뭐 회계 처리할 때 대손 처리했다가 그 돈을 회수하는 경우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얘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시킨 상태에서 얘 압류 걸고 해서 걷어가려고 했더니 재산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가지고 했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재산이 발견되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또 걷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멸 사유는 아닌 거야. 그래서 이 부가철회와 결손 처분은 뭐가 중요하냐? 얘들은 소멸 사유도 아니다. 소멸해야 안 해요? 납세무가 소멸되지 않는 거야. 이 부가 취소만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하셔야 돼. 얘는 성립에 하자가 있는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납세무가 소멸되지만 얘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걷어갈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유보시켜 놓고 있고 얘는 징수하는 거를 아직 못하니까 일단 어쩔 수 없다. 대손 처리해 놓은 거야. 해놨다가 나중에 발견되거나 하게 되면 이때는 악착같이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무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야. 요 두 개 비교 부가철회와 결손 처분하셨죠? 자, 요거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제적 기간 만료, 그다음에 소멸시 완성 이런 것들 중요하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름 기억하자. 인 거죠. 자, 교재 24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부터 이제 성립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성립 오른쪽에 이제 확정 나오고 이제 하는데요. 자동 확정도 있고 외울 것도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성립 확정에 대한 기본적인 요 내용은 조금 편안하게 들어도 되긴 됩니다. 작년 문제가 이거 나왔거든. 자동 확정이라는 게 나왔거든. 작년 시험 문제가. 네, 어쨌든 자 그래도 기본으로 뭐 여러 가지 섞여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하는 건 해봐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성립에 대한 거 좀 살펴보고요. 외울 것 좀 체크해드리고 뭐 성립 시기, 뭐 자동 확정, 변경, 가산세. 하여튼 열심히 하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